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8.2%였고 응답자의 41.5%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특히 물가가 강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라고 물었고 기재부에 현안과 대책을 빨리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권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중진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G7 정상회의의 초청과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 소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라면에 파송송 계란탁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엄 사태 직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53개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72%가 오른 겁니다.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사이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서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네, 취임 첫날에 이어 오늘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역시나 지난 정부 인사들하고 함께 회의를 했는데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더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라면값 언급이 됐고요. 네. 역시나 물가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 자체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결국에는 이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뜻에서 비상경제회의 TF를 결국에는 행정명령으로 1호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사실상 이게 이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물론 내란의 종식도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 동안 거의 180일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서민들의 물가 안정이나 민생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계의 부담에 대해서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 전 정부의 강요들을 나무랄 수도 있는 문제였으나 공사구분은 분명히 하는 회의였다. 일은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1시간을 5,200만 시간처럼 국민의 시간을 대신해서 쓰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고 사실상 물가가요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라면, 밀가루, 커피, 뭐 계란값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1.5에서 2%, 많게는 5%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 거의 서민들이 그 가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은 굉장히 국민들에겐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면값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전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것,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당을 해봤지만 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프레임만으로 국민들의 그 인식을 사기에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에 관심 갖는 거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니까 업체들을 팔비틀기식으로 일부러 가격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그 효과밖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민주당도 호응을 했습니다.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박찬대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잖아요. 1, 2기 지도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잠깐 볼까요? 네. 2기 지도부 먼저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수석 최고위원, 왼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정청래 법사위원장, 1기 지도부의 모습도 함께 보이네요. 당정 관계가 일단 경제 문제로 지금 빨리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전 정부 탓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정부 탓을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정권 교체기에 생필품 물가들이 잘 오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기마다 TF를 만들어서 물가 관리를 해요. 예. 특히 이제 라면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윤석열 내랑과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대권 꿈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국제적인 경제 문제와 별개로 사실이다라는 것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내랑과 그다음에 민생 파탄의 윤석열 정부를 끝내고 억지로 만들어낸 정말 소중한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과 정부가 같이 TF를 만들어서 생필품부터 물가 관리를 한다라는 우선 원칙을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보 보수의 이념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예산을 푼다거나 또는 제가 짐작컨대 경기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경제를 좀 살려놓겠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 쪽에 집중을 한다. 네네네. 예. 당도 거기에 이제 서포트를 한다. 네. 이런 방향이군요. 자, 취임 뒤에 첫 여론조사 앞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우선 국정과제 역시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응답자들은 꼽았습니다. 41.5%고요. 그다음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20.4%,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도 12.8% 응답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여야 협치, 또 저출생 문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도 국정과제로 최우선으로 삼아달라라는 응답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다 58.2%, 잘못할 것이다 35.5%, 잘 모름 6.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문제가 최우선으로 꼽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의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보통 시민의 나라 그런 부분을 언급했을 때 그래도 1호 법안이 뭘까 민생
여야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법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이제 통과된 법안은 특검 3법과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전 정권에 대해서 사실상의 사정 정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을 세 개의 특검, 검사만 하더라도 120명이고요. 그리고 수사관 포함하면 한 600명 가까운 메머드급 특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쉽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민생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는 게 좋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앞서 이제 물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걸 지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게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조 원, 어떻게 보면 20조 이상의 돈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물가가 오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첫 번째 특검법안 3개와 검찰징계법을 한 게 아쉽다. 이게 과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이냐. 본행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할 기회도 많고요. 여야 협치만 되면 충분히 민생법안들 다 처리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비판 아닌 비판 같고요. 첫 번째, 이 지금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경제회복, 민생안정,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통합 갈등에서 이게 1, 2, 3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기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지난 과거에 캐캐묵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털고 가자는 게 밑에 있는 겁니다. 내란을 다 털어야만 경제회복도 되고 민생도 안정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가 저질렀던 권력으로 비호하면서 거부권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 털고 나가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최병 특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들 의혹을 풀자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도 풀고 가야죠. 그냥 적당히 다음 정권의 잘못들이 있는데 덮고 가는 게 통합과 민생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갈 때는 털고 가고 그거를 끝내야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으나 여기에 협조를 해주는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관리 TF 같은 것들 민주당에서 만들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의 민생이나 물가관리에 있어서 힘쓰자 하면 같이 좀 힘을 보태주면 안 되겠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지금 경제수석과 수석실에 비치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조금 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일 됐다. 5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국민 통합을 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바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내란 행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여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여당과 이 조국혁신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조율을 통해서 제3자 추천이라든가 다양한 협의의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예. 이런 말씀은 전 예. 특검 드리고 얘기가 싶습니다. 나왔으니까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그 내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야? 윤석열 내란에 관한 특검법을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찬성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되는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특검이 확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하고는 완전 또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이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석 달 전, 6개월 전부터 계속했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자세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생 경제가 지난 정권에 의해서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문제, 그다음에 명태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억누르려고 하다가 내란을 일으킨 거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민생 경제가 파탄 난 거예요. 민생 경제 파탄의 원인이 지금 특검법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해소해야지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민생 경제에 집중을 하고 당과 국회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하나의 투 트랙으로서 민생 경제를 끌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했습니다. 5년 동안 적폐청산을 통해서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는 그 성과가 있다고 했지만 5년 만에 진영이 고착화되고 서로 악마화되는 게 순환이 됐습니다. 예. 어떤 특검을 통해서 어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쪽에 통합적 어떤 리더십이나 통합적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괜찮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170 그다음에 여권이라고 불리는 사람까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190석 가까이 됩니다. 이런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수많은 사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는데 특검 수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만 해도 검사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합치면 세 개 특검이 120명입니다. 그럼 사실상의 검찰청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범죄를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어떤 민생과 범죄에 있어서 어떤 처벌을 위해서 뭔가 구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정기관이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특검이 좀 예외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되는 수사는 계속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 중에서도 중간 과정 속에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71이지만 수사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기소를 하겠죠. 기사 후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170일에 끝난다고 하지만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과정 속에서 한다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특검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특검의 씨를 뿌린 쪽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나서 적당하게 묻어둘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120명을 하니까 많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에게 150명의 검사를 투입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가 공익적일까요? 사실상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일이니까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 수 했었으면 말씀한 대로 축소할 수도 있었고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의힘이 의견들을 반영된 특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 특검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해서 170일이다 140일이다 이게 지방선거까지 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방선거용으로 이미 집권을 했는데 그걸 끌고 갈 요인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 내란의 어떤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 생활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특검 법안으로 낸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1년, 2년 끊었다고 비판하시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걸 6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털고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협치의 대상으로서 국민의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저는 더 그게 국정의 혼란이 될 것이다. 자, 이거 저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넘어갈게요. 먼저 하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리얼미터 관련해 가지고 앵커께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아파트에서 본인의 사저에서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첫 번째가 내란 종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민생 회복 그 예.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최우선 국정과제에 있을 때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제일 크지 않았습니까? 결국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나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최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저희가 여론을 중시하고 저런 거를 감안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부분이 주된 목적으로 이런 방향 최우선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좋은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통합이냐 봉합이냐 아니면 적폐청산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거를 짚고 넘어가느냐의 부분은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보여진 이런 민생과 경제 회복에 좀 더 많은 여야의 목소리가 힘이 예. 모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경제 살리기와 누적된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양립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두 분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기회에 윤석열 일당 좀 털어내시죠. 그래야지 지금 예. 국민의힘도 제대로 보수 정당 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여야가 합의될 부분들은 합의도 하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이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질문 하실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만 하다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때는 행정부가 사정의 칼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때는 저는 행정부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 때는 정부는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가능하면 주도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특검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전통적 의미의 당정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봅시다. 왜냐면요. 국민의힘이 망가진 것도 사실은 당정 관계에서 당정 일치가 되면서 청와대에서 종속돼 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이 적폐청산이라든가 특검법 문제를 결코 주도하지 않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생 문제와 내란을 종식시키는 민주주의의 회복 문제는 약간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분명 국민의힘이 새겨드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탄핵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연이은 실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정치 행위로 인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로부터 한번 선택을 받은 겁니다.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강화하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 견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지나치면 그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정 부분 뭐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될 경우에 그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서영주 의원이 이제 출범 5일 됐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죠. 네. 예.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사실 그때 이제 국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였기도 했고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긴 했는데 그 실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 검찰총장에게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간다면 그것을 도중에 수사권을 활용해서 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에 3차장이었나요? 이분들에게
적폐청산의 원죄가 있다라고 묻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은 원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뭐.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대한 정식을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짤막하게 짚고 갈게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됐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당하다라는 측면을 오늘 강조했고요. 반면에 또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해석이 나왔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쪽도 있는데 한 말씀씩 듣고 가죠. 네. 대법원과 고법에서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소추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로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그 추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사실상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게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본인들 당내의 개혁안을 얘기하다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하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는 너무나 우문입니다. 제가 현답을 대신하자면요.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원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입법행정 사법 상권 분립의 원칙 자체를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혁신과 개혁을 하기에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유예다. 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위험들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개별적인 법원,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서울고법에서 추후 지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해석한 것 같은데 저는 근원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재판도 여러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아마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제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확정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말이 나온 김에 개별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해줄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헌법 제84조 이 부분은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런 걸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혐의를 가진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민주당도 사실상 기소만 되더라도 당직을 사퇴하는 그런 어떤 당내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에 그게 바뀌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또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만약에 재판이 중지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유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100대 맞을지 50대 맞을지는 모르지만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건 팩트입니다.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늦어지면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는 선거 기간 동안에 5월 15일 날 기일이 잡혔다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에 있을 때 기소뿐만이 아니라 재판까지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 무엇보다도 저는 선출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어떤 국민 주권이란 부분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국민 주권 플러스 또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법치라는 겁니다. 이 법치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법 앞에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법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원칙 자체가 무너졌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쓰러운 건 뭐냐면 사법부가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누워버린 형국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볼 때는 사법부 사망의 날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원칙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죄도 아니고 경미한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기소되고 이걸 대선 후보의 자격 바탈이 되는 상황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못했을 것 같다고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화영 부지 사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부지 사건이 8년 5개월 나온 거는 대북 송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다 조작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젊은 분이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신성장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이 아니라 윤석열식의 사고를 가지고 신임 대통령의 뒷다리를 잡는 그런 반응을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해가지고 지금 국정을 다시 한 번 더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하실 말씀이 많죠? 예. 헌법의 아버지도 2번 등장했고. 자, 2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것도 오늘 꼭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분위기인데요.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혁신안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표출됐습니다. 4선 이상 의원들도 모여서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퇴를 시켜야 한다는 사퇴파, 임기를 연장해서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연장파로 나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조경태 의원 말에 따르면 개혁 찬성파는 소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다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그래도 좀 한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혁안이 완수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불보듯뻔하다. 오늘 2시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격론이 벌어질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다만 촬영이 진행되는 모두 발언에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오갔을까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왜 중요한 거죠? 한번 짚어주시죠.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사실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잔여 임기까지만을 보장받았죠. 6월 30일까지라면 이제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시기인데 그럼 그 이후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여부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를 해놓고 비대위나 또는 혁신이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한시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 이유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정당성, 민주적 권한의 정당성을 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실천하면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당대회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아야 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쉽게 이 당원 우리 원내 의원들의 하나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패배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절연하지 못했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수준의 반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굉장히 명확한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당이 기존에 있던 관성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개 개혁안을 냈는데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 저는 두 번째가 눈에 좀 더 띄더라고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분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시각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진영 위원님. 저는 일단요. 내란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같은 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애매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역사적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내란, 뭐 극단적 표현으로 이제 역적입니다. 역적을 옹호하는 사람과 역적을 진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예. 이게 역사적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힘이 당을 스스로 깰 만큼의 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리멸렬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지금 당의 주류를 보십시오. 친윤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친윤들이 옹립하듯이 해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 또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면 더 나가서 그 핵심적인 몇몇을 제명한다거나 당에서 떠나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혁신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구속되지 않고 지금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메시지를 내가지고 국민의힘을 또 밖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과의 저런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지를 첫 번째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계엄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같은 정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위고 그것으로 인해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한 찬성 반대로 당이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분은 있는 거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지금 당내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전 제가 희망한 대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완전히 벗어나서 실제 쇄신하고 환골탈퇴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탄핵 찬반은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극히 일부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이 아주 많이 그 당내의 지도부로서 건재하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진영 위원께서 얘기한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이 같이 없는 상황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힘을 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한 사람이 누구죠? 당론에 계속해서 세웠던 사람은 친윤입니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 그 모두 잠든 밤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친윤입니다. 저 두 부분, 저건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윤들에게 그 지도부에게 목을 내놓아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태생적으로도 예를 들면 고삐 풀린 말 위에 얹어 있었어요. 그 말이 친윤의 말입니다. 본인은 고삐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 야심한 밤에 본인이 후보 교체된 걸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젊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얼굴마다 명식으로 놓았던 비대위원장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고삐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가고 있고 난상 토론을 한다지만 예. 사실상 친윤들이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친윤에 대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랬잖아요. 어느 수준이냐면 친윤이 개혁되지 않으면 내란에 대한 옹호와 당시에 후보 교체한 건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반론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라는 국면에 있어서 그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 그런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했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당시 후보가 본인을 지칭했을 때 김덕수라고 칭하면서 했고요. 단일화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당원의 83% 가까운 분들이 단일화를 찬성을 했고 그 시점도 후보 등록 11일 전까지 해야 된다. 그게 87%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고 원내 관계자들도 같이 동반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분들이 지도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보고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자 해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당무 감사라는 걸 통해서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리어 조금 서로 간에 지금 갈등 양상이 치닫고 있는데 그게 도리어 기폭제로 인해서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좀 대선 기간 동안에 저도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면 당이 굉장히 4분 오열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에 대한 리더십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축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당대회나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경선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 간극이 그 틈이 도리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극대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체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가 있는데 지금 저는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좀 시기를 늦춰서 우선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균형 있고 힘 있는 견제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좀 키우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16일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결론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6일 날 거론되는 분들도 뭐 김기현, 나경원이 이런 두 분을 추대한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 친윤이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 협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란에 대한 동조 부분을 철저히 방상하거나 후보에 있어서 강제 교체했던 정당 구테타 부분들도 철저히 그 안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라고 하고 107석을 가진 당이라 할지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당은 협치 대상이 아니다. 무원칙한 통합과 협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 보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용병 데리고 올 때 조심하자. 예를 들자면은 예. 사정기관의 장이라든가 사법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으로 오는 것. 이 사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윤석열을 데리고 온 사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건 뭐 여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특히 이제 사정기관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올 때는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유예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실제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만 하더라도 3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됐고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단해서 먼저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특정 뭐 조직에 있었던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어떤 사람이 국정을 맡을 경우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거는 뭐 조금 약간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게 법률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정당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지켜온 분들의 컨센서스로 관행으로 하자는 거죠. 당의 외국의 혁신안으로. 정당들이 이렇게 예. 많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결국은 마무리는 윤 어게인이 됐네요. 예. 자,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 오늘 월요일에 두 분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취임 직후에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 통화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고 또 야당에서는 빨리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근데 통화를 했죠. 일단 통화하기 전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통화 지연은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전화 통화가 약 20분간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별도 공식 입장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또 비판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다른 선례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게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지나서 통화했거나 좀 빠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반나절 만에 하고 그랬지만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크게 국익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통화한 거나 정상 간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그 트윗에 올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 본인이 성과가 있어서 그 성과를 자국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 트윗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이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처럼 이례적인,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인 상견례 정도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올리지 않는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야당이 외교에 있어서 좀 처음 출발하는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럴 때는 같이 힘을 모아주고 뭔가 그 외교에도 그 국익이 예를 들면 그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더 힘을 모아주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예. 결과를 보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좀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길들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통상 협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기 잡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인가 했잖아요. 근데 그 통화 내용도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한미 간에는 뭐 동맹 간의 어떤 우위를 강보히 하고 그다음에 뭐 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대북, 대중, 러시아 뭐 지금 전쟁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다라든가 한미 공조를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골프 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물론 피습당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공감대 둘 다 피습당한 경험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례적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한 대로 그 홍 의원님 말씀한 대로 야당도 뭐 그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그냥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들고요. 더 궁금한 건 왜 백악관은 이거 브리핑 안 하지?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도 브리핑을 했으면 당연히 외국 정상과의 뽑힌 대통령과의 그 통화니까 이거 브리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파원들이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왜 브리핑 안 하십니까? 예. 예, 가서 이제 거의 국무부에 가잖아요. 그럼 국무부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보나마나 백악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 백악관은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그래도 저희가 물어보면 국무부에서는 자기들끼리는 국무부, 백악관, 그다음에 국방부는 서로 그 대변인들끼리 계속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부책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해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되면 그러면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언론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뭔가 대응이 나올 텐데 그것도 며칠째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좀 이상하다. 글쎄요, 뭐 그렇게 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도리어 아까 저 김정일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외교가 과거 동맹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지금 판판이 다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동맹이라도 과거에 뭔가 그 의리 또는 뭐 그 혈연, 그 혈맹 관계 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포괄적인 통상 협상 또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등과 관련돼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군기 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럴 때 야당도 그렇지 않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는 게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예.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결과를 갖고 비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적 특성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한일 관계가 워낙 그동안에도 뭐 여러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 이거는 우리 과거 얘기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그런 신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국익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우리는 어쨌든 조금 갈등 요소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서로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가자. 그리고 상생하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양국 정상 모두가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한일 간 정상 간에 해야 될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시바 총리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총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 왜 그러냐면 과거 아베 총리하고 다르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좀 더 보수적 입장을 가졌다면 이시바 총리는 비교적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그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일본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아마 가장 그 지한파 총리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과거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일 회담의 내용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다소 불편한 문제들은 조금 더 그 논의는 계속하되 그것이 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 근본적인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양국 정상이 이해를 같이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사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국이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한 거는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건 논의하지만 과거사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난 시절의 현안들이 현재 한일 관계 그리고 미래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그것대로 논의하고 분리해서 양국 관계는 정상적으로 가자는 쪽에서 어느 정도는 양국 정상 그리고 현재 그 정치권과 그 또 관료 사회 이런 쪽에서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는 한일 양국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단어는 다 나왔어요. 아주 짧지만 국익, 미래, 상생. 사실 한일 관계는 이것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이런 게 서로의 정치권들이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일일이 양국 관계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서로가 그럴 때마다 양국의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하고 하는 절차를 밟지만 그 과거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양국 간의 모든 일상적인 교류 협력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한번 잠깐만 짚어볼게요. 2000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작으로 해서 쭉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3년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취임 직후 초청받은 건 처음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네요. 사실관계도 좀 궁금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G7에 초청되는 건 그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 나라인데 물론 옵저버이긴 하지만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고 거기서 뭐 여러분들 한꺼번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건 좋은 기회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외교 무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를 아직도 제대로 잘 안 받았을 텐데 가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뭐 일단 보좌진들이 좀 준비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그 데뷔를 잘해야 돼요. 데뷔를 잘해야 되는데 뭐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뭐 외국 정상들하고 너무 이렇게 좀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그냥 너무 어색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저거는 이제 무슨 뭐 부부가 같이 가시는 거니까 저렇게 활짝 웃지만 저거보다는 외국 정상들과 이렇게 좀 계속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첫 번째 데뷔 무대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나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 그 외국의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 때 친밀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교부 장관 잘 안 바꿉니다. 재임 기간을 길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다자회담 때 외교부 장관은 서로 만나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0년보다 2021년 영국에서 초청받았을 때는 훨씬 더 환대를 받고 그 중요한 그 어떤 초대 손님이 됐었어요. 특히 21년도에는 한국의 소위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각국의 그 정상들이 한국의 K 방역에 관심을 가졌고 굉장히 중요한 손님으로 중요하게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가는 거니까 또 안면도 좀 텄던 거죠. 다른 정상들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한 지 2주 만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정상회담, 아직 다른 정상들과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 데뷔 무대가 다자회담이라는 것도 부담이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정식 멤버가 아니고 업저버라는 것도 매우 제한입니다. 제가 2023년에 그 나토 갈 때 윤석열 대통령 갈 때 제가 그걸 당선되자마자 갈 때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2022년이었죠. 왜 그러냐면 정식 멤버십도 아닌 업저버로 가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거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언론에선 그런 보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업저버니까 제한돼 있거든요, 역할이요. 멤버십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일본 총리는 뭐뭐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했다. 이런 비판들이 언론에서 쓰기 좋거든요, 프레임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대통령께서 G7에 가면서 그걸 외국에 확인시켜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돼 있고 그 외국 국가들에게 그걸 확인해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자리이기 많이 때문에 해소됐다는 점을 예, 강조할 수 불확실성 있네요. 해소하고 안정감을 보여주는 예. 거기 때문에 국가적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멤버십과 옵저버를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예. 언론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도 대통령실 추가 인선이 발표됐는데 크게 한 번만 짚을게요.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 정무 민정 홍보 소통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혁 최고위원은? 뭐 저는 저 인사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 외에 이제 헌법재판관의 이승엽 예. 씨라든가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이거 좀 의외더라고요. 왜 그 논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왜 임명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386의 맏형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더 그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게 화평이고 그 원만한 분이니까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훨씬 나이 어린 비서실장을 이제 모시고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나이 기준에 의해서 뭐 순서대로 하는 거는 이제 좀 탈피할 때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지적하거나 예. 뭐 새로 출범하는 분들한테 뭐 뒷다리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연령, 기수, 연공서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파괴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력과 그 적임자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본인이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잘 아는 사람의 기준이 측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를 본인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해본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봐서 이 사람은 누가 실력이 있다라고 전해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고 뭔가 그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공적 마인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에게 뭐 저 충성하고 측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력,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그 이승엽 변호사 얘기인데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는 설사 확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 기피제도하고 회피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고요. 본인이 소송 담당을 했던 사람과 관련된 판단할 때는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당사자가 예. 그거를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는 충분히 본인이 회피 또는 기피 제도를 통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취소를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논란이 충분히 법제처장이니까 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냐. 그리고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승엽 변호사도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이재명 그때 당시 그 시장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변호를 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유진교사 대북송금 이거 형사 사건 다 변호하신 분인데 그분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면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런 분을 보내면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비판하셨으면서 저렇게 직접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계한 분을 헌법재판관을 보내면은 회피 제도가 있으니까 된다. 저는 아마 일반 국민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2018년 친형과 관련된 사건에 대리를 한 거는 뭐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래 서초동에서 뭐가 있었냐면 야당 인사들은 변호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펌을 실제로 검찰이 털고 이러니까 그 정치인 그 변호 잘못하다가는
더 중요한 고객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 기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맡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변호를 맡아준 게 고마운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많은 변호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김채곤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분이 청문회도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청문회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추천해서 후보자로 3명으로 압축된 단계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1시는 16일 월요일 14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내대표 선거의 기탁금은 2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주말 사이 선거 운동을 해서 월요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토론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친윤당이 될 가능성이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은 안중이 없는 듯 남탓 공방과 당권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 내내 친윤임을 과시하며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처한 김기현 전 당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아닐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 건지 비대위 체제를 이어갈 건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당 안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갈까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아직 안 끝났죠? 예. 2시부터 의총을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친윤 그룹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안 물러나면 이거 그 회의 계속하자라는 정도로 이렇게 강공을 계속 피우고 있는 물러날 모양이에요. 때까지 회의하자. 그러니까 뭐 지금 정확히 그런 워딩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취재 기자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좀 물어봤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몰아붙이면서 최모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독재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독재자다. 근데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왜 개혁하겠다는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러느냐라는 이게 반감도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 우리 의총이라는 데가 걸핏하면 당대표 쫓아내는 그런 무슨 전초기지처럼 쓰여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제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야 될지, 그다음에 지금 나오네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러는데, 저 안에서는 그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펄펄 뛰고 있대요. 당무감사는 안 된다, 말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당무감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한덕수 총리를 꽃가마 태워서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새벽 3시에 당내 구테타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보통 이렇게 선거가 지고 나면 기존에 호가호위했던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얻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권파들이 스스로 패적 선언하고 좀 자숙해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6월 말이 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지고 나면 원론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그 소위 그 비이윤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체제하에서 그 홀대받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주장,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감싸고 당권파 쪽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상황이.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면 또 모르겠어요. 반대 상황이면 아무리 개혁안 좋지만 그 개혁안조차도 부족하다. 김용태 물러나라 할 것은 도리어 그동안 그
이 소위 당권파가 아닌 비당권파나 비주류 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자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친윤 원내대표가 뽑힐 거 아니냐.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 물러나면 그러면 친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친윤 원내대표가 또다시 본인들이 가까운 그러니까 친윤 성향의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냥 쭉 가자. 내년에 지방선거 때까지. 지방선거까지 그냥 가자는데 뭐 홍 의원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고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고 적어도 이쯤 되면 아 나는 이제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진 중에서 아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 개혁하겠다는 사람 쫓아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단일화도 그렇고 비대위도 우리 민주당이 훨씬 경험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 비대위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큰 선거에 패배하고 나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그 비대위는 되게 그동안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그렇죠. 그 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왜냐하면 주류가 선거를 치렀는데 패배한 거기 때문에 주류의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상 비대위에서는 당의 개혁이 주류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주류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거의 관행을 다 뜯어고치는 거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5가지 안을 낸 거를 보면 예. 반성과 성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도리어 비주류에서 이것도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저런 5가지 안조차도 맞겠다고 하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가 뻔히 보이죠. 지금 뭐냐면 새로운 아직까지 원내 의석에는 소위 친윤 당권파가 어느 정도 수적 자신이 있으니까 예. 자신들의 원내대표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또 새롭게 뽑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권을 갖고 공천권을 휘두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지는 있지만 정치는요 그렇게 안 갑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그런 그 대통령 후보를 바꾼 것을 당원들이 바로잡았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혹은 어떻게 결론이 날 거로 희망하세요? 아니 저는 뭐 전당원 투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그 당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게 지금까지는요 그 전당원 투표라는 게 대개는 당 지도부가 그냥 던져놓은 것들을 추인해주는 그냥 고무도장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바꿔 갈아치우는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발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게 네. 사실상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안 이후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하자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당대표를 뽑자라는 그런 주장과 그다음에 뭐 비대위로 그냥 내년까지가 될지 연말까지가 될지 또 뭐 말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는 쪽과 무엇을 그 당원들이 선택하는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혁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교체 과정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자기 반성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의힘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김기현 당대표에게 나오니까 나경원 당시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막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초선 의원들이 그런 도리어 누군가를 특정 세력이 누군가를 출마를 막으려고 할 때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하고 연판장을 돌리는 적이 있어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때 한 5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초선 의원들도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반성을 하고 우리가 당을 쇄신하게 우리가 잘못했지만 앞으로 당을 쇄신하겠고 그 소위 기존의 당권파들은 이번에 그 자숙해라. 예. 원내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진짜 나와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희 당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시면 뭐 지금 페북에 그 당신은 그 이준석 후보 당으로 가지는 않는다. 네. 개혁신당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다른 뭐 당을 만드는 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돌아와서 정계 개편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민주당에서도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글쎄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등만 채우는 매의 눈, 1등만 주고 싶은 사랑꾼, 1등만 골라 먹는 미식가. 우리 집은 하이, 세계 1등으로 산다. 여행이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고소 마셨어. 고소 더 주세요. 가우디의 팔레트.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전 세계 호텔 최저가 보장에 공항 VIP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항공권도 호텔도 트립닷컴. 어느 여름 감탄에게 고백했다. 나 여름 좋아하나 봐. 감탄의 감탄. You're welcome. Thanks for being here. Garrett, go ahead. Caroline, you guys are very proud of your record on transparency. I have two transparency-related questions for you. Sure. On the president's dinner tonight, will the White House commit to making a list of the attendees public so people can see who's paying for that kind of access to the president? Well, as you know, Garrett, this question has been raised with the president. I have also addressed the dinner tonight. The president is attending it in his personal time. It is not a White House dinner. 백악관 브리핑의 한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가운데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변인은 하나하나 답을 하니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화면을 비추니 시청자 입장에선 브리핑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실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기자는 익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도하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브리핑을 접하는 시청자에게 유용하다면 그것이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설레던 그 시절 빛나던 순간마다 함께했던 당신의 이름. 공우아가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은지야. 시간을 되돌리는 힘. 공후아.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